먼저 암기를 할 건데요. 주기율표 114쪽 보자. 제가 보여줄까? 주기율표입니다. 다 외웠죠? 1번부터 118번까지 외우면 됩니다. 5분 줄게요. 안 믿죠 이제? 이미 믿지 않고 있어. 자, 우리 주기율표 다 외우는 거 아니죠? 다 외우는 거 아니고 고3 때까지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를 함께 외워야 하는 건 몇 번까지만? 딱 20번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20번을 넘어가면 봐. 21번부터가 그 유명한 3족이라는 게 시작돼요. 우리가 그동안 1번부터 20번까지 정리할 때 해볼까? 주기율표 한번 써볼게요. 원자번호 1번 수소고요. 원자번호 2번 헬륨이고요. 3번은 리튬, 4번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쓰고 위에다가 헬륨을 얹으면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휴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과 칼슘까지 딱 써놓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숫자를 채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쓰게 되는데 우리 붕소가 세 번째 세로줄에 있지만 13족이라고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붕소 여기 있잖아. 13족입니다. 근데 3족이라는 녀석 우리 구경도 한 적이 없는데 3족이 처음 등장하는 게 21번이에요. 우리가 건너뛴 곳에 뭐가 있냐면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앞에 들어있거든. 그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는 21번이 왜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는 오비탈, 약간 지금 이렇게 말할게. 20번까지는 아주 정형화된 또는 결정된 딱 정해진 성질을 모두 보여. 수소는 수소다운 성질을 가지고 플루오린은 플루오린다운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정해진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20번까지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아주 전형적이야. 그래서 전형 원소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전형적인 성질을 가진 원소들 전형 원소라고 쓰는데 21번부터는 약간 오비탈적인 문제로 성질이 그때그때 달라. 조금 달라지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를 이자 써서 전이원소라는 말을 씁니다.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이 전이원소들은 우리가 외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이원소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전형원소들만 공부하는 거야. 수능에 전이원소를 내가지고 뭘 맞춰라 하는 문제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때 성질이 달라서 딴지 또는 뭔가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전이원소를 내지 않고 전형원소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능 때까지 또는 고3 때까지 20번까지만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를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고 나머지 20번을 넘어가는 것들은 뭐 Fe가 철이다. 그쵸? 많이 봤던 거죠. 그다음에 AG가 뭐 은이다. CU가 편의점이다. 그죠? ZN이 아연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지? GS는 없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수은이 HG다. 금도 많이 나오죠. 아우름, AU가 금이다. 또 뭐 있어? 잘 쓰는 거. 바륨도 가끔 쓰죠. 바륨. 그죠? 스트론튬도 좀 나오죠. 스트론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는 뭐 코발트도 가끔 나오고요. 니켈도 가끔 나오고요. 망간도 가끔 다 나오네.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로민하고 아이오딘을 17쪽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린, 염소, FCl, BRI 그래서 아이오딘까지는 한꺼번에 17쪽 원소인 거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좀 이따가 또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쓰는 게 또 뭐 있냐. 주석도 많이 쓰죠. 주석. 김일성 주석이 여기서 나온 주석이죠. 주석 나오고요. 나머지는 잘 안 쓰는 것들이네요. 그다음 우라늄 같은 것도 92번 여기 있죠. 우라늄. 그 다음에 뭐 잘 쓰는 게 없네요.
납도 많이 쓰지. 납 어째 몇 번이야? 82번. 80. 납, PB, 납도 많이 쓰죠. 맞아요. 맞습니다. 납이 한자로 연이라 그래요. 납, 연자. 그래서 혹시 휘발유 중에 무연 휘발유라고 이제 주유소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휘발유는 납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고급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환경 오염물질을 덜 내뿜겠죠. 그래서 무연 휘발유를 넣으면 고급 휘발유를 넣는 거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쌤은 무연 휘발유를 넣을까 안 넣을까? 못 넣어요. 경유차라서. 반전이지. 못 넣어요. 안 넣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나올 녀석이 바로 이 녀석. 저마늄이란 녀석이에요. 저마늄. 다른 말로 게르마늄이 좀 더 익숙하죠. 게르마늄. 게르마늄이 저마늄과 같은 말입니다. 게르마늄. 오늘의 이따가 좀 잠깐 제시하게 될 녀석이 게르마늄. 32번. 게르마늄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그려진 게 무엇이다? 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누가 더 양이 많아? 금속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이제 눈으로 보고 있고요. 맨 마지막 번호가 이 녀석이에요. 마지막 번호가 오간의 손입니다. 오간의 손. 쌤은 허씨라서 이거 무슨 손이야? 허간의 손이 되겠죠. 얘는 오간의 손이라서 오씨는 오씨. 오간의 손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92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가 만든 거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93번부터 무려 118번까지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들입니다. 봐봐. 이 노란색은 금속이죠. 초록색은 비금속이다. 가운데 껴있는 건 준금속들이야. 근데 오간의 손 봐봐.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투명 뽀짝하죠? 뭔 소리일까? 지가 만들고도 이게 무슨 상태인지 몰라.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준금속인지 잘 모르겠어.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거라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색깔을 남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들었지만 이게 되게 신비로운 물질인 거죠. 사실 신비로운 물질이라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들 되게 많죠. 우리 4가지 물질이나 그렇게 어떤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만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글자 색깔 검정색. 글자 색깔 푸른색. 글자 색깔 빨간색. 보이나요? 글자의 색깔이 뭐리면 한다? 상온에서의 상태입니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것들은 까만색. 상온에서 기체인 것들은 푸른색. 상온에서 액체인 것들은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붉은색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요 녀석과 요 녀석. 118개 중에서 액체인 거 딱 2개밖에 없어. 금속의 대표 누구? 순. 비금속의 대표 누구? 브로민입니다. 딱 2개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1 때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로 투명하게 표시된 건 무엇이다?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분류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모든 원소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된다! 틀립니다. 아닌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화학원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라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모두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 항상 의심해 봐야 돼. 모두 항상 이럴 때는 의심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혹시 이거 못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외워야 합니다. 이거 20번까지는 꼭 외워야 돼요. 앞글자 따서 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이 암기법까지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쌤이 암기법을 얘기하는 순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죠? 난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느라고 그 암기법을 옛날에 소개받은 친구들은 지금 제발 안 했으면 제발 또 한다고 그거를? 비키니 입은 여자를 또 한다고? 뭐 이럴 거예요. 그죠? 기억납니까? 비키니 여기 나오죠? 비키니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 암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쌤 강의를 참조하던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고2들을 데리고 비키니 얘기하겠어? 그래
아무튼 그래서 넘어갈 겁니다. 자, 대부분은 앞글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헬, 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황, 염화칼칼 이렇게 앞글자 따서 빠르게 합니다. 산소가 몇 번이야? 그러면은 수헬, 리베, 붕탄질산 8번째니까 산소 8번이라고 말해야 되고 거꾸로 8번이 뭐야? 그러면 수헬, 리베, 붕탄질산 산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딱딱 나와야 돼. 빛의 속도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튀어나와야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우리 중간고사가 고비야. 그래서 몰도 나오죠. 몰도 나와서 계산을 겁나 해야 돼요. 비례식 얘가 1대 1몰이 22.4리터니까 3몰은 몇 리터지? 이런 거 비례식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원소 기호를 보고서 몇 번인지 알아내는 것까지 버벅거린다. 시간이 엄청 부족하겠죠. 25문제 중에 한 15문제 풀고 나와야 되는 거. 망했죠. 그럼 이제 그런다? 이 점수 사퇴할까요? 뭐? 한 과목 시험 점수 안 나오면 사퇴한다고 난리. 1학년 때부터 3년 내내 사퇴한대.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알려주잖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그래야 돼요, 선생님죠. 정시로 돌릴까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주기율표 꼭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하죠. 1족이라고 하고요. 이게 세로야. 아니, 가로 세로를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로야, 세로. 세로가 족입니다. 이게 세로야, 세로. 쌤이 키는 세로죠, 세로. 가로는 이거잖아, 그지? 가로가 넓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저 세로가 길어야 되죠. 세로가 길어, 가로가 길어. 똑바로 말해. 세로죠, 역시. 다 말했는데 혼자만 답하고 있어. 네, 두 번째 족은 2족이고요. 세 번째 세로줄이지만 여기 몇 족이다? 13족이라고 쓰는 거죠. 13족. 네 번째 세로줄은 14족. 얘는 15족, 얘는 16족, 얘는 17족. 그 다음에 남자들만 있을 경우 여기를 질문하는 쌤이. 여기는 몇 족 같아? 그럼 제가 대답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18족이 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 첫 번째 가로줄은 뭐라고 하냐면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은 2주기라고 하고 세 번째 이게 가로야. 가로줄은 3주기, 그 다음에 여기 4주기, 총 몇 주기까지 있다? 7개의 주기까지 있는 거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구조를 이야기해봐라.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좀 저는 20분까지밖에 안 외워서 4주기까지 안 외웠는데요. 4주기까지밖에 안 외운 거지. 전체 구조는 7주기까지 있는 거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또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화학 반응식 얘기만 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1 때 배웠던 옥텟 규칙, 원자과 전자 막 이런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좋아요. 자,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주기율표를 좀 소개했습니다. 주기율표 이렇게 생겨 먹었어. 자, 이 주기율표, 왼쪽에 보는 이 전체 주기율표랑 우리가 외운 주기율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를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불러줍니다. 현대 주기율표가 완성되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칠판 정리할게요. 자, 지금 2번 얘기를 할 거야. 완성 과정 얘기할 건데 1학년 때도 했던 건데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율표 완성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표의 형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그죠? 처음에는 굉장히 표 자체가 없었어. 표 자체가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원소들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무려 3명의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명의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 마음에 안 드네. 자, 3명의 학자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 4번째 학자가 이것을 완성해준 학자예요. 4번째 이걸 완성해준 학자 이름은 모즐리라는 학자입니다. 모즐리라는 학자고요. 이 사람부터가 이제 현대를 이제 이끈 사람이다.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전에 사람들은 고대, 옛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옛날 사람 3명을 지금부터 소개할 겁니다. 옛날 사람 3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이름이 긴 사람이죠? 누구죠? 베베라이너, 그죠? 베베라이너. 베베라이너. 두 번째 사람은 3글자인데요. 뉴시예요. 뉴렌즈. 뉴시 본 적 있나요? 뉴시? 슈퍼 가면 뉴시 하나 있습니다. 뉴슈가. 모르나요? 뉴슈가. 꼰대 얘기 그만할게요. 옛날 다음은 뉴렌즈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이 맨델레예프라는 사람입니다. 예프. 이 4명의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는 누구냐? 이 사람. 제일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한지 원자 번호 101번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자 번호 101번 봐봐. 뭐라고 써있냐? 맨델레뷴 보이나요? 맨델레뷴이 옛날에 유전 연구했던 그 맨델이 아니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맨델레뷴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이 맨델레뷴을 만든 사람이 딱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이 새롭게 만든 원소는 자기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과학자 누구? 맨델레뷴의 이름을 따서 맨델의 이름을 따서 맨델레예프 이름을 따서 맨델레뷴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원소를 개발했어. 그럼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의 이름을 딸 거 아니야? 성수뷴. 약간 욕 같다. 성수뷴? 좀 이상하긴 하다, 그지? 뷴은 빼주세요. 성수뷴 정도 하세요. 성수뷴 정도. 괜찮다. 아무튼, 못하고요. 자, 이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유명한 학자라서 101번에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듀스 101도 이거 따서 한 거예요. 101. 일부러 이 101번을 따서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생각이 났어요. 101. 큰 의미는 없는 숫자입니다. 101번이에요. 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랑 일단 큰 틀을 먼저 볼게. 자, 고대하고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즐리만 할 수 있었던 기술이 하나 있어. 모즐리만 할 수 있었던 기술. 그게 뭐냐면 바로 X선 연구입니다. X선을 이용해서 원자들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던 거야. X선 사진. 우리 손으로 X선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뼈가 나오잖아. 그치? 퀴리 부인이 이 손 찍은 거 사진 봤어요? 반지 끼고? 반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기 뼈가 막 나온 사진이 있어요. 퀴리 부인의 손 사진인데 X선 사진. 그 기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없는 사람들은 X선 연구 시설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때는 이제 118번까지 118번까지 이제 다 발견이 되어 가는 게 현대의 모습이라면 이때 당시 고대에는 몇 번까지밖에 없었냐? 63가지 원소밖에 없었습니다. 맨델레예프 때가 63가지고 그 전에 사람들은 더 부족했어. 이제 막 발견이 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불과 63가지밖에 없었고 새롭게 만들어낸 건 당연히 없었고 그죠? 자연에 존재하는 것만 발견해내는 중이었습니다. 가지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가지수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연구할 자료도 되게 부족했습니다. 기술력도 부족하고 연구 자료도 부족했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연구를 하더라도 이제 발견해낸 규칙들이 있었으니 베베라이너는 뭘 발견하냐면 이름하여 새쌍원소설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새쌍원소설이 뭐냐면 잘 봐.
같은 족은 미리 말할게요.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해. 우리 고1 때 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같은 족이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그냥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어떤 원주민이 있어. 무슨 족 원주민들이 있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원주민들은 여자들이 목에다가 링을 막 껴가지고 목이 이렇게 길어진 원주민들 있죠. 그리고 어떤 원주민들은 코에다가 이렇게 피어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뼈를 달고 다니고 뭐 이런 부족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같은 부족이라면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일단 기억하자는 거죠. 같은 부족은 성질이 비슷해. 이족도 이족이 성질이 비슷하겠죠. 자, 데베라이너가 뭘 연구하냐?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된 거야.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베릴륨과 마그네슘과 칼슘도 성질이 비슷한 걸 알게 돼요. 우와, 신기하네.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도 성질이 비슷한 걸 알게 됩니다. 됐어. 더 볼 필요도 없어. 당시에는 신을 좀 중요시했던 시절이라서 신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신은 오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3개씩 성질이 비슷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결론 내립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죠. 우리는 이게 7개의 주기까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성질이 비슷한 거야? 총 7개가 성질이 비슷하죠. 그죠? 근데 얘는 단순하게 당시에 발견된 것들만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3개씩만 성질이 비슷하다는 게 새싹 원소설입니다. 근데 나름 설득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어. 우리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의 질량 기억합니까?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라서 질량이 얼마였어? 상대적 질량이 6이었죠? 그새 까먹은 거? 양성자가 3개면 중성자도 3개라서 질량이 6 정도 된다. 그래서 질량이 6인 거야. 칼륨은 19번이라 우리 외우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줄게. 얘가 질량이 40 정도 나옵니다. 그 양성자가 10번을 넘어가면 중성자가 조금씩 더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40이야. 재밌는 건 이 3개가 성질이 비슷한데 가장 가벼운 것과 가장 무거운 것 사이에 껴있는 이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질량의 딱 절반 23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우와, 봐봐. 3개가 연관성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새싹 원소설이 맞아! 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데베라이너입니다. 그죠? 데베라이너가 원자의 질량이 딱 중간 정도, 중간의 녀석은 이 둘의 질량의 절반을 차지해! 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 더하기 39를 2로 나눈 게 23이잖아.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쌤은 이렇게 6하고 40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질량을 잰 것 같아요. 얘는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 얘를 7로 놓고 있고요. 얘를 39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평균이 23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뭐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6이거나 6을 집어넣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새싹 원소설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데베라인을 딱 보니까 어때요? 가장 가벼운 거, 가장 무거운 거, 중간 무게, 무게 순서대로 연구하고 있죠. 무게의 순서대로 연구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연구했다? 모질리가 X선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다면 X선 연구를 통해서 뭘 나열했다? 양성자 수, 양성자의 개수대로 양성자가 하나인 거 여기 1번, 양성자가 2개인 거 2번, 양성자가 3개인 거 3번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개수대로 배열한 게 모질리야. 다른 말로 원자의 무슨 순? 번호순. 원자 번호순으로 배열한 게 모질리입니다. 이게 원자 번호순이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X선 연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의 질량 순서. 어떤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지.
자, 이거를 정리하면 원자량순이라고 합니다. 원자량순이라고 해요. 원자량순. 자,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이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순서대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량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따 자료를 보여주겠지만 이 원자량순으로 배열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문제점이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더 볼 거고, 그 문제점을 모조리 해결한 사람이 누구다? 모듈이다. 모조리 해결한 사람. 모조리 해결합니다. 원자 번호순으로 하면은 그런 오류가 사라지거든요. 두 번째, 자, 뉴렌즈 갑시다. 아하, 지금 벌써 힘들어요, 그죠? 자, 뉴렌즈는 어떤 얘기를 했냐? 봐봐. 리튬하고 나트륨의 성질이 같죠? 리튬하고 베릴륨은 성질이 같나요? 아니죠. 너는 성질이 달라. 하나. 넌 다르네? 너는 나도 달라. 나도 달라. 나도 달라. 나도 달라. 다 달라.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다른데 여덟 번째로 무거운 녀석을 갖다 놨더니 걔는 어때요? 다시 나트륨이죠? 성질이 같아. 질량이 무거운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여덟 번째마다 같은 성질이 반복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럴싸하죠?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되는 현상을 옥타브설이라고 정의합니다. 옥타브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옥텟 규칙처럼 8개의 규칙이야. 그러니까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라는 걸 옥타브설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얼추 맞아 보이죠? 이거만 보면. 근데 우리 아까 주기율표 전체를 봤을 때 주기율표의 족이 몇 족까지 있죠? 18개 족이잖아? 중간에 성질이 좀 이상해진 것들이 있긴 하지만 1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돼야 원래 정상인 거죠.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녀석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바로 멘델레이프 갈게요. 멘델레이프는 가장 유명하다고 했잖아. 가장 유명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러시아의 과학자예요. 과학자이자 러시아의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수소 가르치다가 자 오늘은 치약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플로린 막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염소 가르쳤다가 갑자기 마그네슘을 마구 가르치고요. 막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되게 헷갈리고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도 되게 헷갈리게 막 공부를 한 거지. 자, 안 되겠다 싶어서 카드에다가 원소의 이름을 쓰고 질량을 쓰고 원자량을 쓰고 성질을 쓰고 밀도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원자의 량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하되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세로 줄에다가 배열을 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얘랑 매우 흡사한 형태가 나왔겠죠.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최초의 주기율표. 다시 말해서 최초로 무슨 형태로? 표의 형태로 처음 만들기로 한 사람이 멘델레예프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최초로 표의 형태로 만들기로 한 사람이 멘델레예프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고요. 그럼 저것 때문에 유명하냐?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아까 쌤이 미리 예고했듯이 바로 저마늄, 규소 밑에 이 자리가 저마늄, 게르마늄 자리거든요. 당시에는 63종까지밖에 발견이 안 돼서 요 녀석이 발견이 안 됐던 시절이야. 근데 그 밑에가 주석입니다. S. 그러니까 규소하고 주석은 발견됐어. 근데 가운데 이게 발견이 안 됐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상하다. 내가 세로줄로 쭉 배열하다 보니까 멘델레프 얘기야. 쭉쭉쭉 배열하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아. 그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 질량하고 요거 질량의 중간 질량이 요거 질량이면 되겠고 성질은 얘랑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이 원소를 예측합니다. 여기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곧 발견될 것 같아.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았겠죠. 그죠? 더는 없어 이제 이랬을 텐데 멘델레이프가 아니야 더 있을 것 같아. 여기
에카실리콘이라는 게 발견될 것 같아. 자기가 이름 붙인 거야. 실리콘 밑에 있으니까 에카실리콘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녀석의 밀도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질량은 요 정도 될 것 같고 끓는 점, 녹는 점은 요 정도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물을 만든다면 이러이런 형태의 산화물을 만들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후대 과학자 중에 누군가가 얘를 발견을 해냅니다. 걔 이름이 바로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원소를 예측합니다. 원소를 예측하고 나중에 실제로 발견됐다는 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말 하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를 예언한다 그러잖아. 이 사람 미래에 대한 예언가였어. 미래를 예언하고 예언한 게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마치 그런 예언가와 같은 어떤 그런 추앙을 받았던 사람 멘델리예프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원자량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모즐리는 그런 문제점을 모조리 해결한 사람이라서 현대의 주기율표, 우리가 쓰는 현대의 주기율표를 뭐한 사람이다? 완성해준 사람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 주기율표가 완성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쭉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114쪽 왼쪽 곁가지에 아르곤과 칼륨이 이런 문제점을 보여! 교수님이 자료를 막 찾다가 아르곤과 칼륨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봤어요. 이 자료가 좀 찾기 되게 힘든 자료인데 즐겨찾기 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 주기율표랑 사뭇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오른쪽 위에 78.96, 35.453 이게 뭐냐면 실제 원자량을 표시한 원자량을 표시한 거야. 원자량. 우리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를 정했다며 정확하게 옛날에 약속한 거 얼마냐면 12.011 정하고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정한 걸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량 보면은 여기가 1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그 흐름만 봐봐. 원자번호 1번이라서 1.00799고요. 원자번호 2번은 4.002로 보이죠. 4. 원자의 질량 순서대로 배열되는지 확인하면 돼. 원자번호 3번 6, 4번 9 보이죠? 그 다음에 5번은 10, 6번은 12, 7번 14, 15, 18, 20 보이죠? 아직 문제 없습니다. 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에 22 보이죠? 22, 24.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이 26, 28, 30, 32, 35, 39 보이나요? 자, 이게 포인트야. 아르곤의 원자량이 얼마다? 아르곤이 39.948 기억하세요. 아르곤이 39.948인데 그럼 뒤에 있는 19번이 칼륨은 좀 더 무거워야 하잖아. 근데 칼륨의 원자량을 보면 얼마다? 39.098. 누가 더 무거워? 아르곤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칼륨과 아르곤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성질이 완전 다르죠. 첫 번째 세로줄은 다 터지는 성질이 있는데 다 터지는데 여기에 아르곤이 왔어. 얘는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는데 성질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반응성이 없는 것들인데 이 자리에 누가 와? 칼륨이야. 얘만 폭발해. 막 이러는 거지. 뭐지? 좀 예외도 있나 보다 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원자의 질량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즐리로 인해서 원자의 번호순으로 쫙 다시 배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모두 사라지더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힘들어.
벌써 눈이 막 감기죠. 큰일 났다. 자,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스트레칭. 이제 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밑에 우리 115쪽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보지 않아도 될 게 뭐냐면 이거 전자 배치 있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가 NS1이다, NS2다. 이것들이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앞에 우리가 오비탈을 뛰어넘고 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요거 없이 일단 먼저 이해를 할게요. 자, 우리 전자 배치도를 그리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얘 지우고 전자 배치도. 조금만 힘내면 쉬는 시간이 옵니다. 힘내봅시다. 2명 정도 좀 위험해요. 자, 전자 배치도 그리기. 전자 배치도를 그리려면 2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자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자, 수소, 원자 번호 1번 수소를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은 얘는 1번, 원자 번호 1번은 뭘 의미하는 거다?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야. 원자 번호 1번은. 근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띠면 안 돼. 원자는 중성이어야 돼. 근데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뭐가 하나 있어야 중성이 된다?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겠죠? 쟤를 주변에 돌고 있는 마이너스. 우리 이름을 알고 있죠? 누구? 전자죠. 전자도 하나 있어야 돼. 정리하면 원자의 번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양성자의 수이기도 하고 뭐의 수이기도 하다? 전자의 수이기도 한 거야. 전자의 수. 전자의 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1번 그러면 전자를 몇 개 그리면 된다? 하나만 그리면 돼. 근데 그리는 방법은요. 1차 껍질, 2차 껍질, 껍질에다가 그려나갈 건데 1차 껍질 먼저 꽉 채웁니다. 꽉 차면 2차 껍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차 껍질은 전체 몇 개의 전자까지 채울 수 있다? 1차 껍질에는 2개까지밖에 못 채웁니다. 근데 2차 껍질 이상부터는 몇 개? 8개를 채워나간다는 규칙이 뭐다? 그게 옥텟 규칙이야. 옥텟 규칙은 8개씩 전자를 채워나간다라는 규칙입니다. 1차 껍질 제외하고. 1차 껍질 너무 조금해서 2개만 채우면 되고 나머지는 8개씩 채워나가면 돼.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원소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옥텟 규칙을 왜 만족시켜야 돼?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 안정해지거든. 원자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는 게 뭐다? 1차 껍질은 2개를 꽉 채우고 2차 껍질부터 8개씩을 꽉 채워나가야 안정적이다라는 규칙이 옥텟 규칙인 겁니다. 빠르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그 옥텟 규칙을 만족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림 봐봐. 옥텟 규칙을 만족했냐라고 했을 때 1차 껍질을 꽉 채우면 2차 껍질 채운다고 했잖아. 얘가 원자 번호 1번이라서 방금 쌤이 그린 그림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얘는 원자 번호 3번입니다. 1차 껍질에. 자, 3번이니까 전자가 3개죠. 전자 3개 중에 2개는 어디다 채우고 1차 껍질에 채우고 나머지 하나를 2차 껍질에 채운 모습입니다. 얘는 원자 번호 11번이야. 전자가 11개 있겠죠.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 하나 남죠? 3차 껍질에 하나만 더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다? 하나씩 돌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자, 맨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게? 원자의 가장 가에 있는 전자. 읽어볼까요? 원자가 전자라고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까? 가운데를 까라고 집어넣어야 돼.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죠?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야? 아니잖아. 저 5글자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주고 1족인 녀석들은 원자가 전자가 다 몇 개야? 하나죠. 그래서 1족이 원자가 전자 수가 족을 결정합니다. 자, 2족인 것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그래서 2개씩인 거야.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입니다. 보이나요? 자, 지금부터 그릴 건 뭐냐면 안정성 유무야. 안정성. 수소는 안정한, 야, 너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그러면 수소 뭐라고 말한다? 말 안 해요. 말 못합니다. 무슨 원자가 말을 해? 울고만 있어요. 너 왜 울어? 말 못해요. 계속 울고 있어. 쟤 왜 울고 있죠? 불안정해서. 쌤만의 표현법이야. 불안정하면 이렇게 유유를 하는 거야. 불안정합니다. 리튬도 울어요. 나도 불안정해. 나도 불안정해. 그래서 물에다가 집에 던지면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불안정해서. 화학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과 물질을 만나게 했더니 막 터지고 막 불 붙고 막 반응하고 다 불안정해서 그래요. 근데 안정한 녀석들끼리 만나게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안정적이라서. 그럼 불안정을 해소시켜보자. 너 어떻게 하면 불안정해서 안정해질 수 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돼요.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진다며.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리튬한테 물어본 거야. 너 옥텟 규칙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이 전자 하나를 버리거나 또는 7개의 전자를 어디서 얻어오거나. 어떤 게 더 간단해요? 버리는 게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튬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전자 좀 버릴래요? 이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뭐라고 불러준다? 금속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금속성.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불러줘요.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저 물질은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초중딩 때 우리한테 금속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금속이요? 철 같은 거요. 단단한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자석이 붙는 거?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꼭 깔아주길 바래요. 알겠죠?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것을 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베릴륨도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플로린과 산소 봐봐. 자, 플로린을 예를 들게요. 플로린. 야, 너는 바깥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7개야. 안정해, 불안정해? 당연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플로린도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쟤를 모아가지고 우리 양치할 때 쓰죠. 불소, 세균 죽여버리고. 미안해. 강력했나? 이게 막 강력한 살균 효과가 나타난 이유가 불안정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불안정한 물질은 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화될 수 있어? 얘도 방법은 2가지가 있죠. 7개의 전자를 버려버리거나. 그죠? 7개의 전자를 버려버리면 안쪽에 전자 2개가 있는 것만 남으니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 하나를 어디서 얻어오거나. 어떤 게 더 간단하죠? 하나 얻는 게 얘는 간단해요.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했다면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성질은 뭐라고 할까요? 비금속성이라고 하겠죠. 이 비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비금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똑같이 옛날에 우리한테 야, 비금속이 뭐야? 금속 아닌 거? 안 단단한 거? 안 광택 나는 거? 안 자석에 붙는 거?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비금속이 뭐야 그러면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 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여기 나와 있고요. 원자과 전자 수가 한 개인 녀석을 1조. 보이죠? 하나, 두 개인 걸 2조, 세 개인 게 13조, 네 개인 게 14조, 다섯 개인 게 15조, 여섯 개인 16조, 일곱 개인 게 17조. 마지막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써있나요? 0개라고 써있죠. 이 원자과 전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원자의 최외곽에 존재해야 돼. 이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죠.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가장 가에 있는 전자야! 그래서 맨 바깥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만 배웠어. 그렇게 바라보면 은주야! 헬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그러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두 개잖아. 얘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8개거든. 둘이 전자수가 다르잖아. 근데 왜 같은 족이야? 그치? 근데 잘 봐. 헬륨과 네온의 공통점이 뭐죠? 졸지 않고 있다 공통점이야. 맞죠? 헬륨하고 네온은 안 자고 있잖아. 나도 안 자고 있고. 여러분들 안 자 있고요. 그만할까? 아무튼 그래서 헬륨하고 네온은 공통점이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헬륨 안녕. 너는 안정해 불안정해? 뭐라고요? 저는 스마일해요. 웃고 있다고요. 네온 너 뭐라고요? 저도 항상 웃어요. 안정적이란 말이야. 아까 울고 있던 애들하고 다르죠? 다 웃고 있어 애들은. 다 안정합니다. 전부 안정하니까 야 너 전자 너 화학 반응 좀 해봐. 나가든가 들어가. 제가 왜요? 꺼지세요. 이런다고. 저 이미 안정해요. 저 건들지 마세요. 이런다고. 이 전자들은 그런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다시 원자과 전자의 조건. 첫 번째 최외곽에 존재해야 하며, 두 번째는 뭐다? 존재해야 하며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는 것들만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요. 그럼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한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다? 0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8쪽은 0개로 같은 거야. 0개로 모두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족인 거야. 학교마다 이걸 구분해서 물어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너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의 차이점을 알아? 최외곽 전자는 그냥 물리적으로 맨 바깥에 존재하는 거. 왜냐면 원자과 전자는 맨 바깥에 존재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화학 반응에도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온은 원자과 전자 수는 0개죠. 최외곽 전자 수는 몇 개야? 8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최외곽 전자와 원자과 전자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저 족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다? 원자과 전자 수가 족을 결정하죠. 1족 성질, 2족 성질, 달라, 또 달라. 왜? 원자과 전자 수가 마지막에 0이니까 계속 달라지고 있죠. 근데 8번째로 돌아오면 원자과 전자 수가 다시 1개죠. 그래서 전체 주기율표라는 말이 뭐냐면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름이 주기율표야. 근데 왜 주기율이 나타나? 왜 성질이 반복돼?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이제?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야.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를 써라.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 죽이게 멋져서? 아닌데.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보다 원자과 전자수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잠깐 보고 봅시다. 바로 이겁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겁니다. 시험 문제예요.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라고 퀘스천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한다? 원자과 전자수가 answer입니다.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퀘스천. 주기율이 나타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크할 게 뭐야? 원자번호 2번, 원자번호 10번, 원자번호 18번이 원자과 전자수 얼마를 찍고 있죠? 0을 찍고 있죠? 0을 찍고 가고 있습니다. 아하, 저게 그런 그래프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강조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주기율표를 배울 때는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다시 앞에 표로 돌아와서 다시 볼게요. 우리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 됩니다. 봐봐. 족은 배웠어. 족을 결정하는 건 원자과 전자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얘는 몇 주기? 1주기. 주기야 이번엔 2번. 2주기. 3주기. 주기를 결정하는 게 여기 보이는 주기는 뭐가 결정한다? 껍질의 개수입니다. 1주기는 껍질이 하나, 2주기는 껍질이 2개, 3주기는 껍질이 3개. 그럼 몇 주기까지 있다고요? 7주기까지 있으니 걔네 껍질이 몇 개? 7개의 껍질을 갖고 있겠네. 양파는 껍질이 몇 개죠? 까도 계속 나오죠. 나갔네. 계속적인 변화를 주려는. 그래서 껍질의 개수가 뭘 결정한다? 주기를 결정합니다. 주기를 결정합니다. 아, 껍질 수가 주기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잘 버텼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